사실은 극우 집회에 나가 보셨거나 또는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일종의 악침이죠. 네, 악침이고 사실은 이제 보고 있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나 또 아주 다르기 때문에 뭔가 힘든데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 정서가 약간 피폐해지는 것도 각오하면서 보고 약간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윤석열 내란에 대한 윤석열 내란에 조성된 위기의 시간을 시민항쟁의 시간으로 전환시켰고, 시민항쟁은 민중적, 시민적 주체성이 발현되는지 아니자 오늘 주제 그대로 문화정치란 것이 실현되는 마당입니다. 이 문항을 이제 분석하는 일이 문화연구에서나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데 그 주체성이 형성되고 또 그것이 전개 전파되는 장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심지어 좀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3.1운동 같은 그런 역사적인 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시대의 어떤 문화가 응축되고 또 그것이 전파되고 폭발하는 어떤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가 진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이 헌정체제의 제도적 취약함과 부실함을 뚫고 일으킨 내란이 아직 진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겠습니다. 경과와 계기점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내란 발발 이후에 특히 이제 촛불 응원봉 시위는 이렇게 전개되어 왔는데 1월 8일 조배숙 의원이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고 이제 이에 맞춰서 다른 윤석열 지지자들도 또 특히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도 이런 걸 주장했죠. 그리고 1월 19일 날 서부지법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란과 이어진 사태는 사실은 초유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별로 본 적이 없고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아까 신진욱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것을 파악하는 일,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는 일 자체가 모두의 지적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는 2000년대 이후의 촛불과 2024, 2025년에 걸친 이 촛불 응원봉을 비교를 하고 그 비교한 결과를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만들어온 이 집회 시위의 문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그전에는 사실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 집회 시위 자유가 없던 데서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문화적 운동의 역량이 축적되면서 사실은 정밀하게 형성되고 만들어진 그런 집회 시위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제 문화적 한계도 채했는데 그 한계에 처할 때 2000년대 이후의 촛불, 2002년, 2004년, 특히 2008년, 2016년의 촛불을 통해서 그 지금의 집회 양식이 사실은 이제 완성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들은 이제 계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보셨다시피, 그와 또 다른, 이전의 촛불과 비교할 수 없는 뭔가 다른 피약도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년, 17년과 직접 비교해 볼 때, 양자는 탄핵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크게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거의 핵심은 내란이겠죠. 예, 그래서 뭐, 그 오늘의 집회 시위의 문화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 오른쪽 하단에 있는데요. 한국문화예술운동의 과실, 그 한국문화예술운동이 어떤 공연, 어떤 연극, 어떤 노래운동, 또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을 종합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열사의 문화정치라고 말하시는 거나 민주노초 정치 양식, 전노협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민주노조 정치 양식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엄숙하고 비장하고 원래 이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란 말도 있지만 전투적인 원래 형식에다가 2000년대 이후의 촛불, 그 촛불이 갖는 속성,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선탈적이고 또 비폭력적인 이런 속성들이 결합하고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여러 가지 도구들, 뭐 SNS로 통한 어, 모임이라든지 뭐 전파라든지 하는 것들이 결합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후에 이제 오후 발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뭐 팬덤 문화라든지 여성의 참여라든지 한 것들도 사실은 그 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뭔가 양적, 인축적이 질적 비약을 이룬 것이 이번
24, 25 촛불 응원봉 집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집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집회는 사실은 두 가지 주체의 접속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하나는 윤석열 측과 태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라는 약 2,00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 조직과 결정 구조가 있는데 거기서 결정된 어떤 사항들에 따라서 이제 막 움직이는 것일 거고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조직되지 않은 자발적이고 또 다른 조직이 아까 말한 시민사회와 무관한 그런 조직인 것처럼 보이는 다른 조직의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회 시위의 양식과 내용 그리고 주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을 맺겠죠. 그리고 이제 어, 지난 2월 1일 그리고 1월 25일 날 촛불 시민 대행진이라는 이름 붙여진 사실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토요일 집회가 명칭이 조금씩 변해왔는데요. 최근에 시민 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고 그 1월 25일, 2월 1일 집회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깃발을 전체 모아다가 깃발이 행진하는 그런 순서가 근 30분에 걸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상징 같습니다. 제가 2016, 17년 촛불과 이제 올해의 촛불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넘어갈까요? 지금 보신 그림은 2016, 17년도의 촛불이었습니다. 그 16년, 17년 촛불에서 패러디, 농담, 풍자 등의 유머와 주체성 및 정체성 표현의 향연이 이제 벌어졌지요. 벌어졌는데 2024 촛불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조직 아닌 조직으로 조직화하는 것. 네, 깃발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약간 분류를 해봤지만 더 두드러지는 정체성의 표현 그리고 소수자성의 표현 같은 것이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경우에 뭐 느닷없는 개헌 발동에 이어진 비상사태와 일상의 붕괴, 뭐 젠더, 직업, 심리적 정체성의 표현, 이 게임, 공연예술, 케이팝, 뭐 웹소설 등등의 덕후들이 덕후 생활의 애환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그 즐거움이나 이 자부심 같은 걸 표현하는 그런 것이 특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자랑, 음식 취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남태령이라는 이번 촛불 응원봉의 가장 큰 뭐랄까요? 고지랄까요? 가장 큰 성과랄까요? 이것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천명된 소수자 연대의 원칙 그리고 어, 2008년 촛불 때 시민사회 단체가 든 깃발을 따라가지 마라. 시민사회 단체들은 깃발을 내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촛불 집회에 참여한 주체들이 개별자이면서 동시에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뭔가 정치화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 시민사회단체와 동일시되는 걸 거부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뭔가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가장 이번 촛불 응원봉 집회에서의 특징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요. 예, 그래서 뭐 남태령 대첩 이렇게 표현하는데 남태령 대첩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연대의 상호작용이 대첩이죠. 그러니까 뭐 경찰이 실제로 뭐 열심히 막아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큰 성과이자 이전에 잘 보지 못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집회 시위 양식이 이제 개성되면서도 한편 변했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어쨌든 케이팝이 바꾼 의례였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민중가요 대충 아시는 분들은 느끼고 계셨겠지만 우리 민중가요가 민주 열사에 대한 추념이라든지 또 지금은 지상에 존재하는 친구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환기라든지 님을 위한 행진곡에서처럼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라는 식의 어떤 정서였다면 이제 이게 바뀌었죠. 바뀌었고 그런 것에서 뭔가 이렇게 벗어날 다른 어떤 정동적 기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7일 그리고 12월 28일이었던 토요일 집회의 순서를 이렇게 제가 뽑아봤는데요. 집회의 콘서트화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꽤 오래됐지만 더 이제 완결성 있는 콘서트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비상행동에서 음악을 담당하시는 분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 잘하는, 더 지금 이 시대에 의미 있는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을 부르려고 노력한다.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가 흥미롭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집회 시위를 콘서트로 뭔가 재밌는 구경거리로, 좋은 구경거리로 이제 만들고자 하는가? 그 구경거리인가? 그것에서 참여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집회 순서를 쭉 뽑아놨는데 기본적인 골조가 시민들의 발언이고 그리고 이제 콘서트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공식적인 발언이 있잖아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엄숙한 발언하는 거는 거의 한 개의 순서 정도밖에 안 잡혀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제 지역 집회를 참고 이렇게 달아놨는데 지역 집회에 대한 논의가 오늘 나올지 모르겠는데 부산과 광주의 지역 집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전의 양식과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더 넓은 연대. 예, 넘어갈까요? 예, 뭐 아래로부터 연대와 정체성 정치 너머의 세계. 물론 이제 여기에 관한 논쟁이라든지 이제 일부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더 넓은 연대와 정체성 정치에 넘어가 어떤 세계가 있는가를 상상하고 보여주는 것이 촛불의 중요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이제 약간 유보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폭력, 비폭력 논쟁인데 그 압도적인 국가 폭력, 뭐 너무 오래된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지금 이 그림은 2008년 촛불 집회 때 그림인데 처절하게 경찰 폭력에 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고요. 2015년, 16년에 이어진 민중대회와 촛불 집회에서도 폭력, 비폭력의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런 논쟁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오래된 압도적이고 무차별한 국가 폭력이 야기한 폭력, 비폭력이나 아니면 대항 폭력이냐 이런 문제가 사라진 것이죠. 이것은 이 촛불 특히 이제 16년, 17년에서 이게 16년 12월 23일인가요? 이때 20몇 사람이 연행된 이후에 이제 이런 논쟁이나 이런 이야기가 거의 쏙 들어갔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전략적인 비폭력,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한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폭력을 해야 된다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비폭력이 맞다든지, 이런 수준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넘어갔고, 이제 그게 너무 당연하고, 그 당연함이라는 것이 반폭력이라는 태제가 있죠. 여기 와 계신 김정환 선생님, 몇 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반폭력의 태제를 연대의 주요한 조건으로 삼는 것이죠. 이 비폭력이나 반폭력은 무의가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의 적극적인 압력이고 어떤 집회 시위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모든 것을 상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위험한 요소가 나타났죠. 나중에 다시 강조하겠지만 이, 이 사태, 이 내란이라는 사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폭력성, 또 군을 동원하고 공수부대를 동원하는 이 폭력성,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폭력의 어떤 예감, 폭력의 어떤 현현, 이런 것들이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16년, 17년 촛불 때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훨씬 더 이런 선언을 하면서 평등한 집회,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이원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적인 발언, 혐오 발언 같은 것을 집회에서 하지 않는 것, 새 문화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현재 촛불과 의원봉이 다다른 곳은 어딘가,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 대개혁이라는 게 우리의 큰 아젠다로 들어있는데 사회 대개혁과 차별 반대, 차별을 넘는 정치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정치적 재현의 한계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폭력과 문제의 급박함 같은 것이 우리가 남태령에서 또 키세스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리는 그런 측면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이제 극우 그리 정치인데요. 넘어가 볼까요? 예, 현재 진행되는 사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건데, 윤석열식 법치 또는 정치의 사법화가 다다른 막장이죠. 법치를 물신 숭배하고 정치의 사법화에 의존하는 세력이
오히려 음모론과 함께 종교적 세계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계몽령이란 말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재밌다고 생각되는데, 전도된 계몽이죠. 폭력과 비이성, 반문화의 상태로 나아가자는 것.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극우화를 선동하는 것. 이것을 계몽이라고 말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의미의 계몽이란 말을 완전히 뒤집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에 세 가지 원료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폭력과 법이죠. 법과 폭력의 부정범정법이라고 이름 달아봤는데, 가장 중대한 헌법을 위반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중인데 법의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법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것. 그리고 이제 법치를 부정하는 한편으로는 이런 상태가 계속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전의 상태라고 어떤 분들은 말하지만 그런 상태에서조차도 법은 사실은 법의 어떤 집행과 법의 절차 같은 것은 중단되지는 않죠. 이런 점이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모론의 정동과 서사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모론에 관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미국,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 제2 집권이 들어설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극우 정치, 트럼피즘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걸 보니까 아무리 음모론자들한테 설명을 해도 음모론자가 이야기하는 그 가설 자체를 가지고 검증을 해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과연 이게 뭐냐 하는 거고, 스카이델리에서 선관위에서 99명의 중국인이 체포되었다. 근데 이 뉴스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를 좀 관찰해 보니까 그 관찰되는 그 인용과 자기 복제의 이 고리가 있더라고요. 그 고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음모론은 최근에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지 국내 수준이 아니고 국제적인 수준까지 퍼져 있죠. 네, 그리고 이런 반지성주의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붙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반지성주의, 반문화, 비이성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뭔가 퇴행적이고 한편 문화적으로 굉장히 공백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메우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신일욱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극우란 누구이면 무엇인가 있죠. 다원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부, 민족주의, 국수주의.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상황에서는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이라는 두 당이 극우 정당으로 존재하죠. 이 극우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논리가 있더라고요. 누가 극우를 필요로 하고 또 그게 어떻게 공급되는가로 봤을 때 원래 기존에 나온 논문에서는 굉장히 한국에서는 극우의 수요와 공급을 볼 때 굉장히 둘 다 약하다. 그래서 극우 정당도 존재하지 않고 극우가 설당이 좁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뭔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떤 논리를 주장하는가 보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북한 정권 타도 뭐 저쪽저쪽 나오고 특히 자유통일당은 기독교 입국론 이런 걸 이야기한답니다. 미국과의 신앙동맹,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척결, 세계기독청 설치 등등이란 거죠. 기존 체제 내 보수와 이 극우화하고 있는 이 힘이 어떻게 갖고 다른가를 분별하는 것 또는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을 문화적 극우화로 의미화하고 이를 성찰하거나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폭력을 옹호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죠. 발바, 부서 뭐 이런 것들에 경도되는 것. 그리고 음모론, 반지성주의, 뭐 윤석열식 자유우파란 말 썼어요.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문화적 극우화에 가까운 거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극우 우리 정치의 회랑 시위를 이렇게 좀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극우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시즘화 되고 있고 파시즘과 공통적인 요소가 많죠. 어떤 대중운동도 있고 파쇼한 논리 같은 것도 있고 논리, 조직, 리더, 상징물 등등이 어, 일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 거리 집회를 가보면 제가 너무 응원봉 촛불 같은 고도로 문명화된 그런 집회에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취약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이게 정서적으로 힘들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중산층이나 다른 중도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설득력이나 뭔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가? 는 게 이제 제 물음이고, 네, 이것은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 헤게모니 기제가 취약한 것과 이 거리 정책에 상응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다른 기제들이 이것을 벌충하거나 또는 이렇게 덮어서 다른 걸로 바뀌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 발표의 논지입니다. 예, 원초적 양식이라고 했는데요. 이 극우 집회가 사실은 이제 오래됐죠. 2016년, 17년부터 태극기 집회라는 이름으로 꽤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개신교 세력의 주도이고 2월 1일 날, 2월 1일 날은 광화문 집회와 여의도파 집회, 뭐 광화문파와 여의도파 할 때 나누었는데 2월 1일 날 부산에서 열린 집회는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고 목사님들이 다 사회를 보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찬송가 기도 같은 게 이어지는 종교 집회 형식. 제가 종교에 대해 잘 몰라서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온 연사들도 이제 그라운드 C라는 유튜버가 나와서 말하기를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양력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뭐 오직 기도의 힘이다. 이런 말도 하고 전한길 시인은 나와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손을 얹고 이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날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2024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100만 명 시위에 이은 쾌거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위치 같은 게 있는데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발휘하는 힘 같은 것이 흥미롭죠. 2월 8일 집회, 바로 지난 주말 집회에는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상당수 10명 정도 참여했고요. 국회의원 무산 집회에서는 박수영이라는 국민의힘 의원이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도 역시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김진호 선생님이 이제 답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이 개신교 주도성은 우경화와 극우의 도구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이 극우 정치, 극우화의 본체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광화문 집회가 특히 시작할 때 충전가, 양양가라고 별칭으로 불린 이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6.25 때 만들어진 작사, 작곡자 미상의 군가이죠, 일종의. 군가인데 주요한 가사는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런 하는데 굉장히 풍이 옛날 군가풍입니다. 이게 이제 집회 앞부분에 놓이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전쟁의 상상력.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2월 8일 날 대구 집회에서 이런 피켓이 많이 나왔는데 북진 통일이 아니고 북침 통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이거 만드시는 업자가 오타를 낸 건지 아니면 북침이란 말이 이렇게 뭔가 밝혀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미메시스, 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이야기할 때 뭐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한국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많은 희생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극복하기 힘든 우리 자신의 어떤 에너지이기도 하고 문화 정치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던 그것이 뭔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그런 이분들은 굉장히 그립김 없이 뭐 순교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정형성, 반규원, 반문화 이렇게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적 올바름, 집회에서의 정치적 올바름 같은 것도 굉장히 긴밀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고민하고 막 이런 건데 이 집회 시위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아예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심지어 이제 50대, 60대 남성들이 뭐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만 더 발언을 많이 해도 그 사람 누구냐 막 이런 게 이제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게 강연과 자기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 한 30분씩 하고 또 하다가 기분 나면 노래도 막 부르고 2월 8일 날 집회에서도 실로암이라는 노래 CCM 있는데 그 노래를 불렀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전한길 씨는 거의 1시간 연설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혐오 표현의 자유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발바송이 있거든요. 포크송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걸레 이제 발바 운영대를 발바 이렇게 계속 이거 한 2, 30분씩 하거든요. 계속 발바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뭐랄까 이런 무기범성 같은 거, 무제한성 같은 것이 오히려 힘이 있는 것인가? 라고 이제 의문을 들게 할 정도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아스팔트 우파라 그러는데, 이 아스팔트 우파의 거리 정치와 아스팔트로트 유튜브, 미디어의 아스팔트죠. 어떤 걸 해도 규제되지 않는 것. 이런 상황이 상동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문화적이다 했는데, 사실 이제 반문화란 개념이 굉장히 복잡한 70년대의 히피 운동이나 뭐 반전 운동에서 비롯된 개념인데 이런 반문화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세대 문화와 그 일베식의 모든 권위나 모든 진지한 것을 조롱하고 또 그것을 우스운 것으로 만들고 이런 문화가 겹쳐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비정형성이나 반규범성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역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유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인식 지평 내에서 뭐 극우로부터 극자까지가 동일 선상의 정치적 지평과 스펙트럼 위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도 정치도 그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국회의원이 우리를 또는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국인이라 말할 때 또 탄핵 심판조차도 종북 좌파의 음모라고 말할 때 그게 어떤 불연속의 계기와 단절의 선이 있는 것인가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고 그런 불연속과 단절의 계기 같은 것이 뭔가 범상한 것 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기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징계에 속하는 것들인데 법, 미디어, 정당 같은 것들이 그런 기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폭력의 문제인데요. 6월 1일 광화문파 집회에서 신혜식 씨 발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네. 네, 제 입으로는 차마 옮길 수 없는 이런 거에다가 이제 한동훈 씨에 대한 이 외모 비하,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일단 일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네. 그렇고, 1월 19일 폭동은 그러니까 온라인과 말의 수준에서의 폭력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볼 때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말의 수준이나 온라인에서의 것이 실제 광경으로 현현할 때 2014년 세월호 때 일베가 나와서 폭식 시위를 했을 때 깜짝 놀랐던 거 마찬가지로 119일 놀랐는데 과연 그건 누구냐는 것이죠. 이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을 이제 변호하고 있는 어떤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어떤 유튜브에서 말하기를 가난한 자영업자들이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 국민의힘 갤러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어, 뭐 자살, 살인, 본심, 죽창, 불지른다 이런 단어들 다 금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개정을 차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찰 수사와 여론을 의식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엘리트들이 계속 격려해주고 있죠. 어쨌든 군을 동원한 최고 수준의 국가폭력이 내재화된 사태로서의 내란이라는 것이고요. 이것과 이제 반폭력 문제인데 폭력의 스펙터클과 전이성, 공포의 확산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코 말과 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자유롭게 도피.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우파, 자유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이때 자유는 과연 뭐냐는 거고 우리 자유롭게 도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구하라는 것은 국부나 국가주의 리더, 거부장적 리더와 전근대적인 위계 같은 것을 부활시키죠. 최근에도 충효화란 말이 어떤 논객 때문에 유행이 된 것 같은데 글쎄요, 충효화. 실제로 이런 거리 집회 나가는 20, 30대들이 노인 집회 참가자를 존중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알다시피 충효 이데올로기는 파시즘의 파시즘 유교가 전유한 예, 일본이나 유신 버전이죠.
1월 25일 집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1월 25일 날 이제 이 신의 한수, 신혜식 씨가 이 신남성연대에 이야기를 해서 1월 25일 날 집회를 뭐 이게 다 직접 나와서 이야기한 건데 3천만 원을 들여서 2030을 많이 불러내고 또 이 신남성연대 유튜버 그분의 말을 따르면 젊고 예쁘장한 애들만 발언대 세우고 또 어,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밴드도 부르고 공연을 막 한 거죠. 아파트도 부르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막 했는데 이게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엄청난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고 심지어 이제 이 신남성 연대 유튜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화교다. 그런 음모설이 퍼져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서로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방과 전유 같은 것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실제로 최근에는 뭔가 배치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한수와 신남동 연대의 표현에 따르면 풀딱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20, 30대를 계속 어, 앞에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우익과 극우의 다층성이 있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일 거라는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를 넘어서는 최상위 엘리트들, 법조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 개신교 친미 그리고 등등등이 있는데 윤석열 지지자, 그러니까 이를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2024년 봄에 나온 논문이어서 뭐 지금 상황과 좀 다르지만 지역과 세대 자체는 이것과 결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는 없다는 연구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균열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다시 처음의 질문인데요. 문화적 공백에도 불구하고 어떤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공백은 어떤 자원으로 벌충되는가? 이죠. 세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체제 내부에 있는 기득권 세력이고, 이 극우적인 힘을 한편으로는 제도와 법 안으로 순치시키거나 끌어들이는 동시에, 그러면서 법과 제도의 언어를 공급하죠. 동시에 이제 2월 8일, 2월 1일 집회처럼 그들을 옹호하거나 뭔가 스스로 변신할 가능성 같은 것도 있죠. 두 번째는 진영 정치라는 무한의 판, 인식회로인데 어떤 행위든 심지어 법원 폭동조차도 진영 정치로 해석할 수 있는, 계엄조차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남 탓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 같은 것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스케이프 언어의 오임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중동 너머의 미디어스케이프가 있죠. 그러니까 내란 이후의 미디어스케이프는 따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던 보수 미디어가 아니고 그것도 훨씬 넓게 펼쳐져 있는 아까 말했던 아스팔트로스의 미디어의 아스팔트로스의 유튜버가 있을 거고 권영세가 설 선물을 10개 유튜브를 뽑아서 이렇게 보냈죠. 이거를 설득력의 외관이 중요한데 뭐 일타 강사, 충유와 따위의 고급한 언어를 공급하는 일 같은 게 기재가 있겠죠. 이런 책이 있는데 트럼프는 선택되었을 뿐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민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이 음모론과 가짜 뉴스와 극우화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이 책에 의하면 유머와 자극적인 표현 같은 걸로 이 미디어 세계를 장악했다는 거죠. 여기 트럼프를 초청하고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리거시 미디어가 맥을 못 추는 것이죠. 이게 연구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뿐만 아니고 2017, 18년, 2016년, 17년 촛불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신혜식 같은 유튜버가 이 거리 정치의 어떤 선도자, 전이처럼 활동을 했는데 어떤 기재가 유튜버가 극우 문화 정치의 전이가 될 수 있게 만드는가 하는 거죠. 이것을 과연 한국의 언론이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표현의 자유의 주의안이기도 하고 탈진실 시대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작동하는 거고 정치 올바름 넘어 난제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안과 잠재된 분노. 이거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할까 봐라는 어떤 알리바이가 계속 작동하는 이유가 그런 정권 교체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정권 교체가
뭐 가난한 사람들이나 청년한테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위험들이 극우 문화 정치의 기제들을 벌충하고 보충하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 통칭으로서의 파시즘과 역사적 파시즘의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고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를 것인가 이런 것들은 향후의 논의의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어, 어떤 논의들은 파쇼와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인 기제가 있는가, 그 극우화에서의 사회 경제적 개인들과 그 요인들,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적인 권위주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끝없이 사람들을 개별화시키는 것, 이런 기제들과 이게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내전이란 말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전이란 말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냐면 어, 마음속에서 는 말로는 그것이 그야말로 극한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현장에서 또 물리력으로 라고 말할 때는 상황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어쨌든 이 비대칭적인 권력 정치, 언어와 문화적인 대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극우는 어쨌든 법질서 및 국가기구와 대립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집회와 그 극우 집회는 서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건 최영길 선생 그 민원연 정책위원장인데요.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이런 식의 태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했을 때 이 미디어의 어떤 준칙들 이런 것들이 실행돼야 되고 미디어를 그냥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맡겨둘 게 아닌 것이 문제가 되겠죠. 네, 이 마지막이네요. 이것도 이제 카스 무데라는 사람의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에서 이제 극우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극우를 어떻게 막아설 것인가 하는 건데 그냥 자유주의적인 정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예, 두 가지 결론인데요. 하나는 연대를 통해 제기된 사회대개혁이나 민주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정치에 재현시킬 것인가,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같은 말이지만 새로운 문화운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발제하신 분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다각도의 수단이 필요하고 뭐 단지 미디어, 단지 언어, 단지 교육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수단이 필요할 거고 진보와 사회운동 논리 넘어 뭔가를 들여다보는 것도 새롭게 제기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